도령기담, 별주부의 집념과 달을 품은 짐승. 반갑습니다. 조선에 기이한 사연과 감춰진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관이자 작가 김은희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조선시대 실록에조차 기록되지 못한 섬뜩한 야담입니다. 용궁의 명을 받든 한 사자와 하늘의 기운을 훔쳐 도수를 부리는 요물에 목숨을 건 추격전. 이는 단순한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집념과 영악함이 맞붙은 서늘한 승부였습니다. 도령기담, 별주부의 집념과 달을 품은 짐승. 제1장, 기이한 목격. 때는 영조 제위 28년 1752년 가을이었습니다. 영남의 깊은 산중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김선비는 해걸음 무렵 한적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저 고갯마루는 넘어야 할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뭔가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라서 형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흰색의 무언가가 순식간에 산등성이를 넘어 사라졌습니다. 저것은 김선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토끼였습니다. 하지만 어찌 토끼가 저리 빠를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땅을 접어서 걷는 것처럼 한 번 도약할 때마다 수십 장을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토끼가 지나간 길 위로 굽은 등을 가진 한 노인이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 느린 걸음걸이라니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은 전혀 조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집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장,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렸습니다. 말씀하시게, 방금 지나간 저 흰 토끼를 쫓고 계신 것입니까? 쫓는다기보다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냥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겠군요. 제2장 구판관의 사연. 노인은 자신을 구판관이라 소개했습니다. 남해 용궁의 하급 관리로 수백 년을 용왕을 섬겨왔다고 했습니다. 소인은 용궁에서 문서를 관리하는 말직에 불과합니다만 구판관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석 달 전 용왕께서 갑자기 중병에 드셨습니다. 온갖 용궁의 명의들이 동원되었지만 병명조차 알 수 없었죠. 마침내 한 늙은 거북 의원이 진맥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는 보통 병이 아니옵니다. 전하의 정기가 새어나가고 있사옵니다. 정기가 샌다니 무슨 소리냐? 누군가 용궁의 보물을 훔쳐갔사옵니다. 영주를 말이옵니다. 영주, 천년에 한 번 용궁 깊은 곳에서 맺히는 구슬로 이를 간직한 자는 온갖 도수를 부릴 수 있다 했습니다. 용왕의 힘은 바로 그 영주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범인을 찾아라. 용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의 수색 끝에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토생, 그놈이었습니다. 제3장 요물토생의 정체. 토생, 구판관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원래 평범한 산토끼가 아니었습니다. 백두산 깊은 곳에서 100년을 묵은 영물이었죠. 놈은 어느 날 실수로 용궁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을 용왕께서 불쌍히 여겨 살려주셨지요. 하지만 토생은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용궁의 보물 창고를 뒤지다가 영주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훔쳐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주를 지금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놈은 영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판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놈의 간 속에 영주가 박혀 있습니다. 간을 꺼내야만 영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선비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지금 토끼의 간을 꺼내기 위해 쫓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하지만 노인장, 아무리 보아도 그 토끼는 이미 저 멀리 달아났는데 어찌 따라잡으실 생각이십니까? 구 판관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노인은 땅을 가리켰습니다. 김선비가 자세히 보니 노인이 걸어온 길을 따라 희미한 푸른 빛의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소인이 걷는 모든 길에는 결계가 처집니다. 놈이 아무리 빨리 달아나도 결국 이 결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놈은 이미 갇혔습니다. 다만 본인이 모를 뿐이지요. 제사장, 내기의 시작. 해는 이미 중천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구 판관은 김선비에게 제안했습니다. 선비님, 흥미로운 구경을 하고 싶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부터 제가 저 고갯마루 너머의 정자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말이지요. 정자라면 심리는 좋게 되는 거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놈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구 판관은 이미 새벽에 토생을 마주쳤었습니다. 이복의 토생은 나무 위에서 구 판관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크크크, 거북 영감, 아직도 날 쫓아오고 있었나? 수고스럽게도 내기를 하나 하지. 내기? 해질녘까지 저 멀리 보이는 정자에 먼저 도착하면 내 목숨을 살려주마. 푸앗, 늙은 거북이, 제정신인가? 내 발이 얼마나 빠른 줄 아는가? 알고 있네. 그래서 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좋아, 그 내기 받아주지. 어차피 난 한나절이면 저기까지 10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토생은 킥킥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놈은 저 정자 근처 어딘가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김선비는 기가 막혔습니다. 토끼가 이긴 게 아닙니까?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 판관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느릿느릿, 하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5장, 토생의 방심. 정자 근처 숲속, 토생은 배를 깔고 누워 기분 좋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거북은 지금쯤 겨우 중턱쯤 기어오고 있겠지? 토생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실 토생은 새벽 일찍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영주의 힘으로 축지법을 쓰니 십리 길이 100보 거리에 불과했죠. 저 멍청한 거북이 날 따라잡겠다고? 어림도 없지. 토생은 하품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토생은 느긋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슬슬 정자로 가서 거북 영감을 맞이해 줄까?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토생은 다급히 발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땅에 뿌리가 박힌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토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곳 그 주변을 따라 희미한 푸른 빛의 선이 원을 그리며 자신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공포스러운 음악, 결계. 토생은 황급히 영주의 힘을 끌어냈습니다. 축지법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도수를 써도 그 푸른 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6장,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자. 해가 지평선에 걸쳤을 무렵 구 판관은 마침내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온 김선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인장 정말로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구 판관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되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그는 숲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토생, 나왔거라. 으아악! 토생이 비명을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발은 여전히 땅에 묶인 채 겨우 기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언제 결계를. 내가 처음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구 판관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걸은 모든 길이 결계가 되었네. 자네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네는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이야.
안 돼, 안 돼. 나는 100년을 수련한 영물이다. 이런 늙은 거북 따위에게 토생은 영주의 힘을 온몸으로 끌어냈습니다. 그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 판관이 손을 들자 푸른 선들이 점점 좁혀 들어왔습니다. 토생의 몸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끄아악, 영물의 형상이 벗겨지고 그는 다시 평범한 흰 토끼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제7장 집념의 승리. 김선비는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구 판관은 토끼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토끼는 더 이상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구 판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토끼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용왕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배신한 죄 알고 있습니다. 구 판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훔쳤는가? 더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가장 빠른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빠르다는 것이 강한 것은 아니네. 구 판관은 토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진정 강한 자는 느리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는 자일세. 그는 김선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노인장은 이제 어찌하시려고? 용궁으로 돌아가야지요. 용왕께 영주를 돌려드리고. 구 판관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 가엾은 생명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8장 서늘한 교훈. 구 판관은 천천히 계곡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굽은 등의 노인이 아니라 거대한 푸른 거북의 형상으로. 선비님, 거북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경주가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경주와 끝까지 가는 경주. 선비님도 과거를 보러 가신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되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거북은 토끼를 품에 안은 채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선비는 그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과거에 합격했고 훗날 고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집무실에는 항상 한 구절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천천히 가되 멈추지 않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클로징, 촛불 꺼지는 소리.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알던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는 사실 이런 서늘하고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빠름이 곧 강함은 아닙니다. 영리함이 곧 지혜는 아닙니다. 진정 강한 자는 느리더라도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쫓아가야 할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달리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멈추지 마십시오. 구 판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토령기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조선의 기이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김은희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소재로 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